안녕하세요. 김임순 교수입니다. 오늘은 수질 오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그러면 우리는 전반적으로 수자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자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인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고 인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사람들의 경우는 하루에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세탁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생활용수까지 합치면 일일 300리터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물은 자연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 중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이다 하는 것이고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량의 97% 이상이 바닷물 혹은 염분이 있는 물이다. 우리가 염수라고 하는데요. 실제 담수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들이 먹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염수는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사용은 쉽지가 않죠. 나머지 3% 중에는 2%가 얼음이나 빙하, 대기 중에 수증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공업활동, 농업활동을 할 때 사용되는 지하수와 같은 담수는 0.62%에 불과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담수 중에서 하천이라고 표현되는 지하수가 있죠. 지표면을 흐르고 있는 하천, 저수지, 호소 이런 것들인데요. 호소는 호수와 늪을 이야기하는 흐르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기물질이 많고 용존산소가 높아서 세균 및 미생물이 번식하기에 알맞다. 그리고 침식당한 토양인 경우는 탁도가 높다, 즉 혼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지층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광물질 함량이 적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무기염류가 비교적 적은 연수와 강수로 나누어서 보고 있죠. 그래서 단물이라고 하는 연수의 경우는 음용수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는 대부분의 급수원이 하천수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수의 환경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인성 전염병, 물 때문에 발생하는 장티부스, 콜레라, 이질, 그리고 여러 가지 중금속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평균 강수량이 많다 하더라도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 흘러내려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태풍이나 장마 후의 경우는 일정 기간에 집중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표수의 사진이 보여지는데요. 어떤 형태이든 다 표면으로 드러나는 물, 이것을 지표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표수에서 발생하는 수인성 전염병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티부스라든가 이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때요? 현대에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하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표수와 다른 개념이죠. 비가 내렸을 때 바로 지하로 침투하거나 땅 위를 흐르는 사이에 일부는 증발하고 일부는 토양으로 침투했을 때 지하로 침투한 물, 이것을 지하수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토양은 통기대로서 공급이 많다. 즉 어떤
구멍이 생성되어 있는데 기체도 있지만 이런 물 같은 것들도 함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공기와 물로 채워져 있는 공급에서 식물은 필요한 물을 흡수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식물에 이용되지 않고 토양층에 남아있는 경우는 중력으로 인해서 서서히 통기대를 거쳐서 포화대까지 내려가서 모이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지하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소는 포화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기대와 포화대의 경계를 지하 수면이라고 하는데 대개는 지표에서 30m 이내에 있지만 수백 미터 이상의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나 바위가 물을 통과시키는 성질, 이것 때문에 지하수가 생성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투수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투수성이 높아서 물을 포함할 수 있는 물질로 된 층은 우리가 대수층이라고 하고요. 사토나 자갈이 많은 곳들이 좋은 대수층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것은 지하수 사진인데요. 상당히 눈으로 보아도 신선하죠. 실제 지하수는 잘 보존된 경우는 상당히 신선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현대로 들어서면서부터이죠. 그런데 지하수 오염이 되면 지표수 오염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일단 오염된 물은 암석의 깊은 층에 축적이 되는데 이곳에서는 정화가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 즉 산소나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기 어렵다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하수 오염을 발견하고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추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정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염이 됐을 때 지하수가 아주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화가 어렵다는 거죠. 어떤 곳은 1년에 1.5m 정도를 흐르는 곳도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본다면 지하수가 오염됐을 때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물을 끌어다 쓰는 관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지하수가 고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암석층의 부피가 변화되면서 지하 공간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폐공, 석탄 같은 것들을 꺼낸 이후에 남아있는 공간 같은 거죠. 이것에서 유해물질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수자원으로 가능한 것이 대양인데 여기는 분명히 담수는 아니고 염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큰 물을 저장하는 곳은 바다라는 것이고요. 담수도 흘러 대양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물질 순환이나 에너지 이동의 기본적인 저장소이다. 그리고 수자원의 보고이며 귀착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는 담수와 달리 용해된 염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이 염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기본적으로 토양이나 암석의 풍화작용 때문에 생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강물에 의해서 용해되고 운반돼서 유입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닷물의 평균 염도는 천분율로 35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음료수로 마실 수 있는 최고 염분 허용 농도의 70배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수의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이 용해되어 있지만 극히 미량이기도 하지만 워낙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음용수나 관계수, 세탁으로 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담수화하는 기술, 전기투석법이 개발이 됐지만 워낙 단가가 높아서 담수를 분리하는 것이 한계점이 있다라고 해서 아직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네요. 대양 사진을 보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숫자원이 빙하죠. 빙하는 물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표수를 구성하는 숫자원 중에서 가장 많은 담수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빙하인데 이것을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빙하는 지표면의 10%를 덮고 있고요. 그중에 남극 대륙이 85%, 그린란드가 11%, 기타 4%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기후변화 때문에 이상기후가 발생하는데 어떤 형태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온실가스라고 하는 메탄가스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이것이 온실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그래서 온도가 점점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빙벽이 흘러내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빙하나 빙벽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만약에 이 빙하의 전량이 녹는다면 해수면이 60m가 상승한다. 그래서 세계의 메가시티라고 하는 주요 도시는 거의 침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상기후 이런 것들은 이제 해수면이 증가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 국제적인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빙하 사진입니다. 역시 이것도 매우 시원하고 기분 좋죠. 수자원은 상당히 그 생명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물에 자정작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수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존재하고 있다.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 전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공기 중에서도 씻기고 지면에서 침식되거나 토양으로 침출돼서 지표수로 흘러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이 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동안 정화작용이 이루어졌고요. 만약에 하천의 어느 지점에서 폐수가 일시적으로 유입되었다면 당연히 순간 오염 농도는 높아지겠지만 하천을 따라서 흐르는 동안에 차츰 정화가 되면서 처음의 상태로 돌아온다. 이것을 우리가 자정작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기물질이 오염되었는가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BOD, 생물화학적 산수 요구량이죠. 그래서 폐수가 유입된 후에 점차적으로 감소되면서 유입 전의 농도로 되돌아오는 것. 따라서 물속의 용존산소가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폐수 유입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존산소 농도의 곡선으로 표현하고 용존산소 부족 곡선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연 수계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것, 생물학적인 과정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자정작용과 화학적인 자정작용, 생물학적인 자정작용으로 크게 나누어 보죠.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자정작용은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희석되기도 하고 확산, 침전, 그리고 재현탁되는 경우, 여과되는 경우, 그리고 대기 중의 산소가 물속으로 전달되거나 반대로 수중에서 화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과정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기체 전달, 햇볕에 의한 열 전달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자정작용으로 포함되고 있어요. 화학적인 자정작용은 많이 용해된 다양한 광물질 등이 기체들과 함께 함유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방법,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산화, 환원, 용해, 침전 이런 화학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물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생물학적 자정작용인데요. 이것은 생화학적 자발적인 반응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외부에서 들어가 줘야 한다. 즉 생분해성 유기물, 또 활성화 에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촉매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이 물의 자정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의 자정작용의 그래프를 보면 오수가 방출되는 지점에서는 아주 높은 오염을 보여주지만 용존산소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점점 정화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 때문일까? 크게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원인은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가 아주 비가 거의 안 온다든가 하는 불균형으로 인해서 하천 용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나게 되겠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상의 형태가 어떤지, 유속은 어떤지, 그리고 유량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리고 침식작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유물질이 유입되는 이런 것들을 자연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역시 이것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것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인데요. 점오염원은 말 그대로 한 군데 모여있는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축산폐수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이니까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또 이런 정화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즉 오염원의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것을 인위적인 점오염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의 경우는 오염원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수질오염으로 나타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농약이 뿌려지는데 농경지에 뿌려져요. 그런데 비가 오면 이것들이 비를 따라서 강으로, 하천으로, 지하수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또 농약뿐만이 아니라 비료, 분진 이런 것들은 특정한 것이 오염원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비점오염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자정작용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구에서 살기에 적당한 인구보다 너무 많은 인구들이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오염이 증가하게 되면서 인구 증가로 인한 수질 오염이 대다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안산의 시화공단 시화호가 생각이 나는데요. 완전히 배를 뒤집고 죽은 물고기들의 모습입니다. 가끔은 또 여러 가지 재해로 양어장 같은 데서 발생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역시 일단은 수질 오염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오염됐다면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볼 텐데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유해 화합물질,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인데요.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이런 것들의 오염된 물을 마셨을 경우에 나타나는 급성 만성 중독이 있겠고요. 수인성 질병, 기생충 감염 이런 것들의 영향을 포함하는 겁니다. 간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중의 오염물이 어패류나 농작물에 흡수되게 되는데 그 오염된 동식물을 인간이 음식으로 섭취해서 생기는 것이죠. 우리 유명한 것들은 미나마따병이라든가 이따이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명한 오염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나마따병은 정말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다 다루어 봤을 텐데요. 일본 규슈에 있는 미나마따라는 작은 어촌에서 발생됐다라는 것이죠. 메틸수은 화합물에 의해서
어패류가 오염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모르고 장기간 먹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중추신경계 질환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디서 발생이 됐을까요? 그 어촌 가까이에 인접해 있던 신일본 질소 비료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왔는데 여기에 아세트알데히드, 또 PVC, 수지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됐던 거죠. 수은 성분이 함유된 촉매를 사용했는데 이때 배출된 수은이 물론 거대한 바다에서 희석이 됐지만 메칠 수은이라는 형태로 변형이 되면서 생물들의 체내에 농축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물고기들의 먹이 연쇄에 따라서 수은이 농축되게 됐던 것이죠. 나중에 측정을 해보니까 거의 8만 배까지 농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섭취되면서 사람에게서 독성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물 농축 현상 그리고 생물 증폭 현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때요? 너무 비참하죠? 이렇게 이제 죽어갔던 일본의 대표적인 환경 오염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이 병은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골격이나 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골연화증, 골다공증이 유발됐다는 것인데요. 골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뼈가 아프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야마현에서는 납과 아연을 재련하는 미쓰이 금속공업 광업소가 있었는데요. 폐수 속에 많은 카드뮴이 있었던 겁니다. 역시 중금속이죠.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사람, 또 함유된 폐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해서 지은 농산물을 먹은 사람, 카드뮴이 포함된 물을 계속해서 식수로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는 요통, 하지, 근육통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몇 년 후에는 걸을 수도 없고 기침만 해도 뼈가 부러지는 그런 치명적인 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뮴이 만성 중독 상태가 되면서 신세뇨관에 병변이 발생되는 것, 즉 칼슘이 빠져나가고 칼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골연화증이 나타났고요. 너무너무 아프게 정말 죽는 게 낫다고 표현하는 분도 봤는데요. 물론 영상에서 봤습니다. 죽는 게 차라리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 죽는 순간까지 괴로웠던, 힘들었던 병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골연화증의 형태를 보면 등이 아주 심하게 굽고요. 손가락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네미 유증이라는 것도 역시 일본의 어떤 회사에서 발생된 것인데요. 식용유 제조 회사였습니다. 이때 열매제로 사용되는 PCB가 식용유에 혼합됐던 겁니다.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게 되고 어둠침침하게 되는 시력 감퇴, 탈모, 피부에 색소 침착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여드름 같은 피부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수구를 통해서 폐수를 통해서 흘러나가면서 2차 피해자들도 나타났던 수질오염의 대표적인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네미 유증 사건인데요. 참 개인적으로 본다면 개인 측면에서는 정말 괴롭고 힘든 수질오염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가 어린아이들, 유아에서 발생하는 청색증인데요. 질산이 함유되어 있는 물을 마시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산이 체내 혈액에 산소 운반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산소가 온몸에 각각 퍼져서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아기들이 푸르스름한 빛의 색깔을 띠게 되고 다른 아기들보다 성장이 더뎌지고 빈혈이 나타났던 청색증입니다.
자, 사진으로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인지가 되시죠? 이 아기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수질 오염 때문에 수중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대표적인 것이 부영양화 현상이죠. 자, 질소나 인이나 유기물 같은 것들이 하천이나 호수에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과잉 공급되는 것, 영양이 너무 많아지는 현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영양이 너무 많으니까 엄청나게 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녹조류, 갈조류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 색깔도 변하게 되고 혼탁해지는 투명도가 저하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생긴 조류들이 죽으면 분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 분해가 될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분해되기 위해서 산소가 엄청나게 소모가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잔해 때문에 부패되거나 침전돼서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더러워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조류, 갈조류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계절적으로는 여름에서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수로 만드는 상수에서는 정수 작업에 의해서도 때로는 완전히 제거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원인은 생활 하수입니다. 오수 폐수, 공장 폐수, 양식장의 사료 찌꺼기, 비료가 과다하게 노출되는 경우 이런 것들인데 주로 질소와 인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거 녹조 라떼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녹조류가 급격하게 번식된 상태입니다. 자, 부영양화, 지나치게 영양이 많이 발생돼서 오히려 식생이 많은 생명체가 죽어가고 혼탁해지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부영양화의 원인들 중에는 합성세제에 함유된 보강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 때만 하더라도 합성세제는 사용되지 않았었죠. 잿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했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양을 사용하다 보니까 부영양화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합성세제에서는 인산염 성분을 제거하고 최소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수나 축산 폐수, 공장 폐수의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성세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거품의 문제인데요. 거품은 계면활성제가 주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석유화학의 부산물인 알킬벤젠 설폰산염이거나 리니어 알킬벤젠 설폰산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품 때문에 태양광선이 차단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돼서 혐기성 미생물이 번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인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화학 계면 활성제 자체에 있는 독성도 피부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요. 따라서 부영양화를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활성탄이나 황토를 살포하는 방법, 또 약재를 첨가해서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황산동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영양화가 발생된 후에 제어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부영양화가 되는 원인들을 사전에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영양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양물질 유입을 억제하자. 그래서 하수 처리장의 방류수를 하류로 유로 변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소 내에서의 처리 방안인데 호소는 호수와 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이나 알루미늄염을 첨가해서 영양염류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수심이 깊은 호수에서는 영양염류 농도가 높은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차광막을 설치하는 방법, 또 조류의 먹이 연쇄와 기생관계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화학물질을 투척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처리 방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역시 사전의 오염을 부영양화를 해결하는 방법이 매우 좋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천연 세제들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천연세제, 지금 합성세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천연세제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흘러나오는 개울물은 항상 뿌연 잿빛이었다. 왜냐하면 궁궐에 사는 많은 궁녀들이 세수할 때 사용하는 세제가 조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으로 세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방앗간집 딸은 살결이 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됐었는데요. 방앗 지을 때 나오는 결을 배 주머니에 싸서 때를 벗기면 잘 벗겨지고 살결도 휘어진다. 즉 요새로 말하면 겨비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이 아니고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상류 사회에서도 이 겹인을 썼다는 기록이 있고요. 슈베르트의 정말 좋은 음악 중에서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역시 방앗간의 아가씨는 아름답다라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연세제를 만들어 쓰는 것은 지금의 합성세제와 비한다면 부작용도 없고 정말 천연적으로 피부를 곱게 하고 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머리에 사용하는 샴푸는 어떨까요? 과거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쯤 되겠죠. 창포 우린물, 이것을 샴푸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창포 잎을 따서 말려서 가루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 분말 샴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었다고 하네요. 창포가루 뒷박에 안 넘어갈 기생이 없다. 즉 굉장히 비싼, 갖고 싶은, 희귀한 그런 세제였다라는 뜻인데요. 아마 지금도 창포 잎을 따서 말려서 가루로 낸다라고 하면 지금도 역시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천연세제 대신에 합성세제라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게 되면서 하천이나 호수가 오염됐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녹조 현상이나 갈조 현상이 수질의 오염의 대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류가 발생할 때 미리 예보하는 조류예보제가 시행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여름철에 문제가 되는 녹조 현상인 경우 부영양화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종 다양성도 무너지고 조류는 대량 증식되고 녹색으로 변화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녹조 현상 중에는 남조류도 있고요. 녹조류, 규조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조류 같은 경우는 균체를 형성해서 물벼룩과 같은 동물성 플랑크톤에 의해서 쉽게 포식되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빛이 부족할 때 수표면으로 부상하기 때문에 더 물이 빨리 오염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조류의 일부에서는 독소를 생성하는 그런 종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녹조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은 1998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상수원인 팔당호, 대청호, 충주호, 주암호, 그리고 운문호 이런 데서부터 조류 예보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남조류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보, 경보, 대발생 이렇게 해서 대응 조치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 오염의 원인 중에서 용존산소가 고갈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산소가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유기물질이 하천에 유입됐을 때는 보기도 안 좋고 또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산소가 물속에 용해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름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물고기는 질식사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유독성 유기화합물, 페놀, 타르, 시아노화합물, DDT 같은 것들은 미생물을 살 수 없게 만들고 자정작용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극소량으로도 물고기나 수생생물을 죽인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유기물은 하수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생물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용존산소가 소비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난분해성 유기물이라든가 유기성의 아민 이런 것들 때문에 악취도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될 뿐만이 아니라 어패류, 식물, 동물 이런 것들, 산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질오염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용존산소의 부족 현상이죠. 그러면 용존산소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연못을 깊게 파서 식생의 번성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요. 연못으로 유입되는 침사지나 인공습지에 수질 개선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독성물질이 연못에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충지대를 설치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해서 직접 유입을 막는 방법도 있고요. 수중폭기 시스템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적조 현상이죠. 질소나 인 같은 영양염류가 바닥에 유입되고 해수 온도가 21도에서 26도씨가 나타나게 되면 바닷물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적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적조 현상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적조가 과잉하게 번식되면서 용존산소가 부족해지고 그 물속에서 사는 동식물이 죽어간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양식장에 많은 물고기들을 기르고 있을 때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요.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류들이 물고기의 아가미에 침착되면서 호흡곤란으로 죽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요. 조류들이 많이 성장하면서 치명적인 독소가 모여드는 독수대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적조 사진이죠. 자,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보면 아름답지만 생명체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겠죠. 기본적으로 생활하수, 인분뇨, 축산분뇨 이런 속에 영양염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분뇨 처리할 때 축산폐수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폐수 처리를 할 때 유기물질의 제거율은 높지만 인이나 질소의 제거율이 낮을 때 고도 처리 공정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산업폐수 처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라는 것이 예방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연안 해역의 경우는 영양염류의 농도, 해수의 온도, 해수의 흐름 이런 것들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농경지에서 화학 비료를 과다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도 사료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남은 것들이 또 오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수나 폐수 슬러지의 해양 투기는 금기되어야 하고요. 연안 해역에서는 퇴적물의 제거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조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담수는 살조제인 황산동을 투여한다. 해수는 진흙이나 황토 같은 것을 투입해서 조류를 흡착시키고 침전시킨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기계적인 장치로서 미세 여과 장치를 통해서 조류를 여과해서 제거시킨다. 이때 적조 회수 선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양식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양식장을 바다의 흐름이 큰 곳, 즉 해수가 정체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거나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적조 발생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시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발생 초기에 조류에 대한 천적을 풀어놓는 것이죠. 즉 조류를 포식할 수 있는 원생동물을 개발해서 투입하는 방법. 역시 이것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비용 효과적이다. 이미 발생된 후에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인력을 투입해도 쉽게 제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어하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온 상승이 되면서 발생하는 열 오염도 수질 오염의 일부로 분류를 하고 있죠. 특히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물은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냉각수의 높은 온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어느 정도냐면 주변에 기존에 있던 해수보다 4도에서 10도까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물이 수중에서 살고 있는 생물이 갑자기 4도가 높은 물이 10도가 높은 물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생리적인 유전적인 손상이 나타난다. 당연히 산란 유형도 변화되거나 중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소의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산소가 부족해진다. 반대로 병원성 세균 같은 경우는 더욱 활발해져서 급격한 증식이 나타나고 수인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30도 이상의 수온에서는 균내 생장이 촉진되기 때문에 식물도 죽고 미생물의 분해작용으로 물은 썩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온도에 민감한 송어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각탑이나 냉각기, 냉각못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생물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어해야 된다. 따라서 하수에 방류할 때는 20도씨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멀리 파이프를 빼는 그런 것들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수질오염의 원인 중에서 침적 현상인데요. 일시적으로 현탁되어 있는 물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룡토나 광산 폐기물, 유기 구형물 이런 것들이 물을 흐리게 하죠. 혼탁하게 하죠. 이것이 이제 침적되는 현상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혼탁해지면 광선 투과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당연히 산소 부족으로 수중식물이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하수나 폐수 중에 있는 현탁 물질의 경우는 바다에 퇴적하는 침적 현상 때문에 강이나 하천뿐만이 아니라 바다까지도 수질 악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어류의 산란 장소나 피난처에 피해를 주게 되고요. 물 밑에 있는 무척추 동물의 생존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 침적물은 항상 물과 접촉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침적물이 부상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혼탁하게
되기도 하고 하류로 운반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산소가 부족하다, 용존산소가 부족하다 할 때는 침정물이 부패되면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해양오염을 한번 볼 텐데요. 해양오염의 원인도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투입하는 경우죠. 해저 유전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도 있겠고요. 유조선이 좌초되는 경우 유조선이 하역한 후에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물을 채우는데 이 발라스트 물 때문에도 오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엔진 냉각수의 방류에 의해서도 직접적으로 해양오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간접적인 원인을 보면 방파제나 방조제, 부두, 수문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어 놨을 때 당연히 해류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확산 속도를 줄이거나 구조물로 인한 오염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해양오염 외에도 강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산업폐수, 생활하수 이런 것들이 유입될 때 특히 양식어장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어장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오는 각종 부유물질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오염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유흡착제 사용을 통해서 기름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유처리제를 이용해서 자연정화를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유회수기가 있는데요. 친유성 유회수기, 진공식, 수력식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오일 펜스 설치를 통해서 기름이 확산되거나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폐수의 가장 오염 요소인 유기물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유기물질은 탄소와 수소가 공존하는 화합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내의 부유 고형물의 75%가 유기물질이고요. 용전 고형물의 40%가 유기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고형물은 동물군, 식물군, 유기화합물의 합성, 이것들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원소로 본다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결합된 형태이고요. 황이나 인, 철 같은 원소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영양소라고 말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유기물질인데요. 수중의 미생물에 대해서 쉽게 자연 상태에서는 분해가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역시 계면활성제, 특정 유기 오염물질, 휘발성 유기 화합물, 농약 같은 것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합성 유기화합물은 분해되지가 않죠, 잘. 그래서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수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물질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생물화학적인 산소 요구량 BOD가 있고요. 화학적인 산소 요구량 COD가 있습니다. 총 유기탄소를 나타내는 토탈 오가닉 카본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유기물 함유량이 적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일정량의 시료를 고온로에 주입해서 유기물을 촉매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로 산화시키게 되는데요. 이 이산화탄소를 적외선 분석기를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OC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됐다라는 것, 즉 수중에 유기성 탄소가 많다라고 하는, 즉 오염이 심한 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OD와 COD 그리고 오염물질이 제거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생물학적인 특성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폐수에 나타나는 것들이 병원성 미생물이죠. 하수에서 발견되는 병원성 미생물은
발현된 사람이거나 보균자에 의해서 배출이 된다. 또 병원성 미생물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생동물, 기생충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설사, 콜레라 같은 병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현대에서는 이런 병은 백신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제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직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미생물들은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위생시설이 빈약한 지역, 나라에서는 아직도 수천 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표 미생물인데요. 오염된 물과 하수 속에서는 병원성 미생물은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추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체수가 많은 것들, 즉 대장균이 지표 미생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이라고 하죠. 내장에는 대장균으로 알려진 많은 막대형의 박테리아가 있는데 결국 사람에게서 배출되는 대장균이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와 함께 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계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런 지표 미생물로서 대장균이 이용되는 것은 과학적인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유해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살균과 멸균입니다. 자, 살균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을 파괴시키는 것인데 모든 미생물을 다 죽일 수는 없다. 살균으로는. 그러면 모든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고온고압, 증기, 멸균 혹은 방사선 조사, 완전 여과에 의한 멸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 처리의 분야에서 인체 미생물은 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아메바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우리가 세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인성 질병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메바에 의한 수인성 질병인 아메바성 이질도 우리가 살균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학적인 물질을 통해서 살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균제로 이용하는 약품은 염소와 염소화합물, 우리나라 수도에서도 아직 염소 소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브롬, 요오드, 오존, 페놀과 페놀 화합물, 알코올, 중금속과 관련된 화합물, 염료, 비누와 합성세제,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 어때요? 물에 산소 원소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이 되고요. 가장 보편적인 살균제는 산화작용을 하는 화학약품이라는 것이고 염소가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오존은 역시 효과적인 살균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pH를 중심으로 해서 강산이나 강알칼리 혹은 중간 정도의 상태, pH 7 정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은 열과 빛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물을 끓인다라고 하면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박테리아는 파괴할 수가 있고요. 이 가열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양조나 유가공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것인데 많은 양의 하수가 있을 때 가열하는 것은 상당히 비경제적이겠죠. 유럽에서는 슬러지를 저온 살균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63도에서 66도씨에서 30분간
하는 방법, 그리고 71도에서 15분간 처리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태양광선도 좋은 살균제라는 것은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이불이나 그런 것들을 빨 수 없을 때 햇빛에 살균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외선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수단으로는요, 하수 처리 과정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인데 조대 스크린에서는 0 내지 5%가 제거되고요. 미세 스크린에서는 10에서 20%, 침사지에서는 10 내지 25%가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침전에서는 25에서 75%, 약품 침전에서는 40%에서 80%까지 세균을 제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감마선 같은 경우는 코발트 60과 같은 방사성 동위 원소에서 방출이 되는데 상수, 하수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폐수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고 다양한 용수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물리화학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물리화학적 방법은 돈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들고 처리 후에 생성물을 재처리해야 되고 또 처분해야 되는 한계점이 있는 반면에 생물학적 처리 방법은 유기물 성분을 이산화탄소와 산소로 분해시켜서 안정시키거나 메탄가스를 생성해서 생성물의 양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처리 방법은 미생물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역시 세균, 균류, 조류, 원생동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하등동물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다양한 공정으로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산소를 이용할 때는 호기성 처리 방법, 산소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혐기성 처리 방법 이렇게 해서 이용이 되고 있죠. 호기성으로는 활성온이법, 살수 여상법, 회전 원판법, 산화지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혐기성 처리 방법은 혐기성 소화조법, 부패조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활성온이법을 보면요. 폭기조 내에서 유기물을 함유한 폐수에 공기를 주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유기물질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고 이때 발생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폐수에는 미생물이 플록을 형성하게 되는데 점액성 물질을 분비하는 세균들이 관여해서 이 플록에 흡착하는 것이죠. 유기물, 무기물들이 흡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폭기한 후에는 2차 침전조로 이동시켜서 폭기를 중단하면 이 플록이 서로 응집하고 침강하면서 상층수와 침전물인 온이로 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된 것은 상층수는 살균 후에 방류하거나 후속 조치를 하게 되고요. 침전된 온이 중에서 일부는 폭기조의 활성온이로 재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활성온이법의 기본적인 구조도입니다. 자, 활성온이법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용해성 유기물이나 부유성 유기물의 온이가 플록에 흡착이 되고 이것이 유기물의 생분해와 새로운 미생물 생체량을 합성하게 됩니다. 또 원생동물이나 다른 포식자에 의한 세균 혹은 부유물의 섭취를 나타내게 되고요. 생성된 플록이 응결되고 침전하게 되면서 온이가 생성이 되는데 활성온이법은 유기물질이 많은 폐수에 대해서 처리율이 높다. 그래서 90 내지 95%의 BOD 제거율을 갖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살수 여상법이죠. 20세기 이전에 일반적인 폐수 처리 방법은 폐수를 토양 표면에 뿌리는 토양 분사법을 사용했었고요. 여기에서부터 살수 여상법이 개발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살수 여상법은 폐수 정화에 관련된 미생물이 정지상 매체나 회전상 매체 표면에 부착된 고정된 생물막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생물막을 이용하는 폐수 처리 방법으로 살수 여상법, 회전 원판법, 활성 생물막법, 유동상법 이런 것들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살수 여상법의 도식화입니다. 회전 원판법은 좀 더 발전된 호기성 생물막을 이용한 처리법인데요. 1960년대부터 상업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접해서 배치한 얇은 원형판들을 폐수가 흐르는 구조물의 약 40% 정도를 잠기게 한 후에 이 판의 수직축을 1rpm 정도로 회전시키면 판 표면에 생긴 생물막이 폐수 속의 유기물을 흡착해서 분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판이 회전할 때 규칙적으로 공기에 노출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죠. 그래서 산소가 계속적으로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생물막이 생성되면 떨어지면서 2차 침전조에서 제거하게 되는데요. 회전 원판법의 장점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작동이 간단하다. 충격 부하를 어느 정도 견디고 처리 효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저온이나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조도입니다. 폐수의 혐기성 처리인데요. 자,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처리되는 것을 혐기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기물이 완전 산화되지 못하고 유기산이 생성된 경우 계속 유기산이 생성되면 pH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메탄을 생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산 생성 단계와 메탄 생성 단계 두 단계로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혐기성 세균들이 관여하게 되고요. 유기산 생성이 과도하게 일어날 경우는 메탄 생성 세균들이 영향을 받아서 유기산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수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기성 처리는 분해 속도가 느리고 비교적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후에도 호기성 처리를 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폐수의 토양 처리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양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경로를 통해서 많은 폐수, 폐기물을 분해하거나 해독시킬 수 있는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생명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토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토양 처리법은 폐수나 폐기물을 표층 토양과 섞어서 여러 가지 반응을 유도시킨다. 즉,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경작법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죠. 자, 폐수의 3차 처리, 고도 처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에 있어서 스크린이나 침사조, 침전조를 이용해서 불순물을 1차적으로 제거하는 1차 처리, 그리고 2차 처리는 활성온이나 살수 여상에 의해서 유기성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것을 2차 처리라고 하고요. 3차 처리는 1차, 2차에서 제거되지 않는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이고 고도 처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으로 나온 것들이죠. 활성탄 흡착법, 응집 침전법, 암모니아 방법, 염소주의법,
역삼투법, 전기투석법, 이온교환법, 오존법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는 조류채취법과 질산화 탈질법, 그리고 박테리아 동화법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활성탄 온유법과 오존법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슬러지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농축된 것은 계량을 한다. 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탈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공정인데요. 탈수를 촉진시키거나 슬러지를 150도씨로 가열시켜서 탈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탈수가 된 것은 슬러지의 부피가 최소화되고 취급하거나 운반하기 편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조를 시키는 것이죠. 자연적 혹은 인공적인 방법에 의해서 탈수를 하게 된 경우에 함수율은 60 내지 80%인데요. 우리가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30% 정도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소각입니다. 슬러지를 연소시켜서 비활성 물질인 젤을 생성시킨다. 젤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탈수 슬러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소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슬러지를 탈수한 건조한 구역물이나 젤을 비료로 사용해서 처분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렇게 토양 개량용이나 연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치가 없을 때는 최종적으로 바다에 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양 투기가 많이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처분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지는 않았죠. 그러나 전체적인 수질 오염을 스크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자료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